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양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복귀를 할 때 수업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A군은 점심시간에 상담을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A군의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통제를 다량으로 먹은 A군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담 선생님 K는 A군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보고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의 내용을 점검해보고 학교와 선생님이 어떻게 이를 처리해 나가며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복귀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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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을 돕는 법, 자살 시도 후 학생의 복귀를 돕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자살 프로토콜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시행할 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시도 후 학생의 복귀를 돕는 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학생 자살 위기 관리 프로토콜. 여러분,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도가 높은 학생을 위한 개입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 분위기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의 신체적인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업 수행도 증가시킵니다.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을 돕는 프로토콜 적용에 대해 각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을 돕는 그룹을 만듭니다. 이 그룹은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에서 언급된 학교 내 관리 시스템 중 위기관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기 학생을 돌보는 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 보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 학교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또 이 그룹은 학교의 관리자, 교사, 자문, 학교의 위기대응팀의 구성원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만약 당신의 학교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보았다면 그 과정을 처리할 때 문제에 대해 익숙한 직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2단계는 자살 위험 대응 조정자를 확인합니다. 자살 위험 대응 조정자는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에 있는 단위학교 내 사업 담당자인
보건교사,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학생이 심각하게 자살 행동을 했을 경우 최소한 각각 한 명씩의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분명하게 지정해 이 학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접촉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임자를 자살 위험 대응 조정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누가 책임자이고 부책임자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연락처는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책임자가 도착하기 전이라면 위기 학생 옆에는 교직원이 옆에서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3단계는 학생을 병원에 의뢰하거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자살 위기 학생을 위한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의뢰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알고 대처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에는 응급실과 정신과를 갖춘 병원, 지역 정신보건센터, 개인병원, 정신과가 있는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며 교육청의 자문기관과 연계를 구축하고 교육청 단위 지역 정신건강협의체나 전문기관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4단계, 학교의 모든 직원은 이런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자살 위험 평가, 부모에게 알리기,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과정 기록하기 등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학생의 요구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생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죠. 5단계는 부모를 지지하는 단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 불안, 공포, 혼돈, 당황, 분노, 부정 등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이런 반응을 모두 경험하기도 하고 일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동의 이기를 다루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자녀의 자살 위험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다루기 위한 지지와 지원 등도 필요하죠. 덧붙여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의 정보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인 이유로 인해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모와 학생의 사생활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사고나 학생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어떤 특정 사고에 대한 소문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살 시도를 한 어떤 학생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나 학교 교사 그리고 책임자는 해당 학생과 만나서 공개적인 대화의 장단점과 공개 대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는 교직원에게 학생에 대한 임상적 정보와 자살 행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학생의 치료와 지원 요구에 대해서 교직원이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6단계는 학생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살 시도 또는 관련된 건강 문제로 인해 학교를 결석한 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래와 교사의 반응을 걱정하는 학생, 학업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업을 방해할 수 있는 의학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의 기존의 심각한 정서적인 긴장에 덧붙여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많은 지지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학교로 돌아온 첫 몇 달 동안 기념일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동안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적응을 돕는 교직원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학교 적응을 돕는 교직원은 학생이나 가족들의 신뢰를 받는 직원이나 교사가 지정이 되거나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직원을 통해 부모, 병원 직원, 의사, 학교의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모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복귀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 가족, 학교,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7단계는 교직원이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교직원에게 설명을 하고 모든 교직원이 자살 위험 학생을 돕는 프로토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매년 이 계획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행합니다. 어떤 활동이 어떤 교직원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직원 교육 시간이나 직원회의 시간에 프로토콜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은 사전 교육 시간에 프로토콜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또한 소식지를 통해 프로토콜에 대해 재확인하거나 관련 문제에 관해 의사소통합니다. 학교 위기 대응 계획에 관한 소책자를 만들어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을 돕는 법. 이번에는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을 돕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에 의하면 경미한 징후라도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발견한 모든 교사는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알려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지는 학교에 상담 기록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내에 상담 기록지가 없는 경우 2011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에 부록 31페이지의 상담 기록지를 활용하고 치료 유지 및 지속 상담 여부를 확인하여 최소 1개월 동안은 주 1회 이상 관찰 기록합니다. 체크 포인트. 상담 기록지에는 일자, 상담 시간, 상담자, 이름, 주소, 전화, 과거력, 상담 내용 등이 기록되며 자살 위험성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 경도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은 보건교사,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와 치료적 관계 형성을 맺으며 교사는 학생에 대해 정서적 어려움과 원인에 대해 심층적인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안정된 후에는 자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관점과 다른 행동, 그리고 문제 해결책이 있음을 상담 과정을 통해 알려줍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연락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부모가 치료 및 상담에 동의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전문기관에 학생을 데리고 갈 수 없을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의뢰하고 치료받도록 합니다.
자살 시도 후 학생의 복귀를 돕는 법. 자살 시도 또는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장기간 학교를 결석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경우에 학교의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보통 비밀로 하려고 해도 소문을 통해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게 되죠. 그로 인해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비웃음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도할 정도의 불편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학생에게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교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이 밖의 관련 기관이나 병원이 모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의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가족은 학생에게 너무 집중하며 다른 이들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자녀의 자살 시도를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교직원과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거나 학생에 대해서 믿고 이야기할 만한 교직원을 찾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일을 진행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허락한 한정된 소수의 책임자는 정보가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부모가 정보 공개 허가서를 작성 후 교사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측의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온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놀리거나 부적절하게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나 교직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살 시도한 학생에 대한 비밀 보장을 지키고 학생이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미리 마련이 되어서 항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살 시도 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의 적응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시도 후 첫 3개월까지가 위험이 크므로 유의해야 하고 그리고 1년째에는 또 다른 자살 시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자살 시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지침은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복귀 모형입니다. 이런 복귀 관련 교칙은 한국 학교 현실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변형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에 대해 알게 되는 순간 전문가는 부모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하며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준비가 되기 전이라도 부모와 면담을 합니다. 이때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학생이 수업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만한 학업 정보를 모아 전달해 줄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계속 소통해야 하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가능하면 학교로 돌아와도 좋다는 담당 정신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교와 학생들의 사례에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승인이나 조언이 학교 복귀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논쟁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조언을 받을지와 그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부모, 그리고 치료기관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책임자는 가능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모든 정보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학교의 전문 상담 교사 및 전문 상담사가 연락 담당자로 선정될 수도 있지만 학생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연락 책임자와 대화를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교사, 관리직 또는 신뢰할 만한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책임자는 부모나 양육자와 연락을 하게 되는데 부모의 정보 공개 서면 허가서를 받아 병원과 의사소통을 하며 학생의 복귀 이전에 개별적인 복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일 학생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연락 책임자와 학생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1, 2분 정도의 간단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복귀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일 연락을 취하고 다음 한 달은 한 주에 3번, 그리고 또 다음 달은 한 주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는 학생을 위한 대변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학생의 기능, 감정 또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면 부모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하죠. 마지막으로 학생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 장소는 학교의 상담실일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교직원이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이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벗어나 그들이 다시 학급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용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일부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살 위험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ust do는 교사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인데요. 침착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을 평가하기, 경청하기, 자살 도구 제거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do not은 해서는 안 될 말인데요. 학생에게 바보 같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너 자해하려는 건 아니겠지 등의 질문이며 혼자 두거나 두려워하는 행동, 또 문제를 무시하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표현을 하는 학생과의 적극적인 대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가 보구나. 네, 그럼 선생님이 기분을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알려줘. 요즘 우울하니? 네,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네, 희망이 없는 것 같니? 네, 그런 것 같아요. 때론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 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 많아요. 그럼 자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 있니? 가끔씩이요. 언제 처음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니? 1학기 시작하고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가끔씩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주니? 일주일에 한두 번이요. 특히 엄마랑 싸울 때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자살할 건지 생각해 봤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처럼 소극적인 학생과의 상담 시에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생각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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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학생들의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도가 높은 학생을 위한 개입뿐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 분위기 유지, 학생의 신체적 건강 증진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활동은 자살을 예방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수행도 증가시킵니다.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을 돕는 7단계 프로토콜 적용이 있습니다. 1단계,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돕는 그룹을 만듭니다. 2단계, 자살 위험 대응 조정자를 확인합니다. 3단계, 학생을 병원에 의뢰하거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4단계는 모든 직원이 이 프로토콜을 알고 있어야 하며 5단계는 부모를 지지하며 비밀 보장을 지킵니다. 6단계는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때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마지막 7단계는 교직원이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을 돕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학생 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에 의하면 경미한 징후라도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발견한 모든 교사는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알려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시도 후 학생의 복귀를 돕는 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자살 위험 학생의 학교 복귀는 학교 측의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교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관련 기관이나 병원이 모두 협력을 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 학교의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지침으로는 자살 시도 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의 적응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살 시도 후 첫 3개월까지는 고위험이고 1년째에는 또 다른 자살 시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적절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자살 시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해 알게 되는 순간 부모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며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담당 정신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받습니다. 학교와 부모, 그리고 치료기관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며 매일 학생을 점검합니다. 학생의 기능, 감정 또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부모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며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지금까지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